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뭐라고요?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말이 꼬였네요. 네. 자, 오늘 정명섭 작가님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과 함께 하고요. 자, 얼마 전에 러시아랑 폴란드랑 또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드론이 네. 세 차례에 걸쳐서 폴란드 영토를 침입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는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 사태까지도 네. 벌어졌고요. 폴란드와 나토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면 2025년 8월 20일 그리고 9월 8일, 9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러시아가 드론을 이용해서 폴란드를 도발했습니다. 왜요? 러시아는 우리 게 아니야. 아, 이거 덮어 씌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뭐 한두 대 정도가 아니라 열 몇 대가 같은 시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마무리될 걸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예측하는 다음 후보는 발트 3국. 네. 그 다음이 이제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이 상태로 묶어두고 네. 그다음에 폴란드까지 제압한다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선 네. 유럽에서는 더 이상 자신들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가장 핵심은 제가 보기엔 폴란드거든요. 네, 그래서 폴란드의 방공망이라든지 아니면 폴란드의 어떤 여론 뭐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좀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폴란드는 발칵 뒤집혔고요. 근처의 공항들을 좀 폐쇄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실외로 나오지 말라는 대피령 내리고 F-16 전투기를 띄워서 드론을 몇 개 요격하긴 했지만 요격률은 뭐 한 20% 내외로 좀 떨어져서 좀 저조하다. 그럼 뭐 당연한 거겠죠. 이건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뭐 살펴보니까 폴란드 내부에 이제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폴란드로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픈 상황이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토에 도움을 좀 요청하는 상황인데 나토 헌장이 몇 개가 있는데 나토 헌장 5조는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무조건 힘을 합쳐서 공격한다. 라는 거였는데 도발이긴 하지만 공격으로 보진 않았기 때문에 5조는 발동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 4조는 뭐냐면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동맹국이 그에 관해 협의한다. 라는 게 바로 전 단계 정도 되는 거죠. 이 단계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는 딱 던져놓은 다음에 폴란드랑 나토가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우리 아니야. 전형적인 방식이죠. 근데 이번에 폴란드는 격추를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선 거고 나토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러시아 드론들이 우크라이나 주변 나토 회원국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처음은 아니에요. 전쟁 발발하고 나서도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게 뭐냐면 폴란드 영내에 떨어진 그 러시아의 드론들을 보면 폭탄을 달고 있진 않았어요. 그냥 정말 정찰용인가요? 그거보다는 지금 잘 보시면 우크라이나를 잘 보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대도시를 상대로 한 번씩 몰아서 막 자폭 드론들 보내고 막 이렇게 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다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폭 드론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경로가 있어요.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하늘에 보면. 근데 이번에 보낸 걸 보면 러우 전쟁 발발하면서 이제 폴란드도 몇 차례 그런 일이 생겼고 그다음 주변국도 생기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방공 전력들이 지금 그쪽으로 전개를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나토가 갑자기 러시아를 쳐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막겠다라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약간 그거예요. 이번에 폭탄이 달리지 않은 거고. 근데 보면 이건 약간 이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흔드는 그런 이제 미끼 드론들을 날린 거고, 그게 폴란드에 떨어진 거고. 역설적으로 다시 이렇게 봤을 때는 나토 애들이 지금 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저렇게 많이 나가 있는데, 쟤네 방공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 간을 본 거죠, 간을. 그리고 이제 전투기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F-16 전투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요격을 이제 시도를 해서 몇 개 떨어뜨렸는데 사실 우리 공군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드론은 작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들은 영어로 얘기하면 락온이 안 돼요. 조준이 안 돼. 너무 작아서 조준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발칸을 쏴야 되는데 레이더는 안 움직이고. 진짜 그 날파리 같은 존재. 그게 있는 거야. 방 안에 들어온 목이 거슬려.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야. 조종사님 미치는 자기 눈에 보이는데 레이더는 막 인식을 못 하고 있고. 우리 공군도 실제로 한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드론이 그래서 무섭다는 게 이거예요. 전투기로 요격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여실하게 드러났죠. 그러네요. 네. 아니 공대공 미사일로도 날려가지고 격추시키다는데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와인더도 뭐 9X 최신형은 거의 발당 가격이 10억 정도 하는데 드론 몇백만 이번에 이제 6억 뭐 M인지 X인지 모르겠는데 쏴서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언론에서는 6억 뭐 이러는데 러시아가 쏜 드론은 한 돈 1,000만 원 하는 건데 가성비가 안 맞죠. 그러네. 근데 가성비를 떠나서 어차피 이제 막아야 되는 입장에선 안 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레이저 맞아요. 저 유도 로켓 사용한 싼 거 위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드론은 드론으로 막으면 안 되나요? 그것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을 잡는 유격 방식이 나오는데 네. 이제 전력화가 잘 안 돼 있다는 게 아. 큰 문제니까. 지금 이제 요새 막 만들고도 있어요. 그런 걸 그래요?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죠. 예를 들어 독수리 훈련시켜서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네, 근데 진짜 이건 찐 독수리?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무기 이름이 독수리가 아니고 아니, 정말 진짜 찐 독수리. 그래서 이제 낚아채는 걸 하거나 매 아니면 같은 거 어. 이용해서. 네. 아 진짜요? 네. 드론이 그물을 던져서 네. 뭐 이런 방식이 있고 아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이렇게 드론끼리 까받고 이제 이런 것도 있긴 하죠. 네. 인간은 진짜 전쟁에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이에요. 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번 러시아 드론 침범 사태로 인해서 주목을 받은 게 네. 이제 한국산 방공무기 네. 체계예요. 여기에 폴란드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이런 사태를 보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긴급적으로 한국산 방공무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이미 폴란드는 한국산 전차랑 전투기를 많이 도입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한국계 방공무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비오 복합이라는 무기 체계인데 이게 뭐 좀 앞에서부터 설명드리면 전차를 개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개발할 때 방공 체계도 당연히 개발을 하죠. 네. 두 가지 체계를 개발했는데 하나가 비오, 하나가 천마. 비오는 뭐냐면 30mm 기관포로 저고도로 날아오는 헬기나 이런 것들을 맞추는. 네. 그러니까 독일의 게파드 같은 그런 거죠. 이렇게 무악 쏴면서 떨어뜨리는. 네. 그다음에 천마는 양쪽에 4개씩 지대공 미사일을 달아서 좀 더 높은 고도로 오는 저기 전투기를 떨어뜨려서 아군의 기갑 세력과 중요 기지를 이제 보호하는 야전 방공 역할인데 네. 이 두 개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이걸 합치면 안 될까? 대표적인 게 군대에서 많이 쓰는 포카락이죠. 네, 포크와 숟가락을 합친. 네, 이런 것들로 해서 비오르 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되 네. 그러니까 30mm 기관포 2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신궁 맨패스를 두 발씩 끼워서 저고도와 어느 정도 고도 위쪽의 목표물을 커버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비오 복합이라고 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호의 개량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30mm 기관포 있고 그 다음에 한 고도 5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지대공 맨패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표적으로 날아오는 고속으로 날아가는 전투기나 이런 항공기는 못 잡지만 드론은 대부분 낮은 고도에 느리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오 복합이 그러니까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드론을 30mm 기관포는 그래도 로켓이나 미사일보다는 싸잖아요. 네, 쏴서 맞출 수 있고 네. 조금 더 높이 올라오는 드론은 신궁으로 쏴서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네. 이게 한때 2010년대 후반에 각국에서 탐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인도는 계약을 했다가 러시아에서 반발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을 가졌다가 독일제 대공 무기 체계로 이제 바뀐 적이 있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론 같은 경우는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값이 비싸거든요. 근데 비오 복합 같은 경우는 30mm 기관포 탄약이랑 신궁 정도면 그래도 가성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궤도형이기 때문에 드론이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동해서 바로 교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비호는 이제 기계화 부대랑 같이 이동하면서 일종의 이제 방공망을 그렇죠. 만들어주는 그래서 궤도형으로 돼 있어요. 일종의 이제 자주대공포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비호가 사실 이제 개발했을 때 말이 많았어요. 왜요? 아,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오, 진짜요? 네. 비싼 것도 있었고 당시 해외 장비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성능 면에서 그렇게 딱히 좋은 것도 아니었고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천마 얘기했지만 비호 복합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천마 같은 경우 이제 육군이 갖고 있는 유일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수도권에도 그 전방 쪽에 가면 있긴 해요. 근데 천마하고 비호하고 이제 중간에 약간 갭이 있는 거예요. 대공포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거리가 수킬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다목표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대공포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신궁을 얹자. 그래서 이제 비호 복합으로 이제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근데 드론 사격이 가능한
그 몇 번 테스트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쿼드 드론 띄워놓고 뭐 한번 때려보기도 하고 뭐 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멘 그때 이제 사우디 할 때 막 예멘에서 막 드론 왕창 날려가지고 송유관 막 박살냈죠. 네. 음. 그때 이제 사우디가 살짝 관심이 있었죠. 근데 보니까 사실 이제 BO의 이게 문제기도 한데 옛날에 개발된 거다 보니까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기계식 레이더 쓰고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대드론 능력을 네. 갖고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보고는 있긴 하죠. 네. 그래서 보니까 비오포카 뭐 2라고 명칭이 돼 있는 그런 것도 뭐 새로 개발한다. 그러니까 네. 업그레이드 개량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지금 있는 거 조금 손을 보면 레이더만 좀 바꿔주면 A사로. 네. 그럼 되는데 일단 우리 육군이 아직은 생각이 없고 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더 아쉬운 거는 그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전방상계탄. 네네. 원래 그게 BOE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30mm 전방상계탄을 풍산이 해보겠다고. 일단 일종의 샷건처럼. 네, 근데 이제 경제성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이래서 됐고. 그러니까 좀 BO 관련돼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네요. 좀 미리 뭘 했으면 지금 굉장히 효자 상품이 됐을 네, 텐데 그렇죠. 좀 아쉬움이 남아요. 만약 수출하면 수출형으로 또 바꿔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왜냐하면 거죠. 지금은 국가 어차피 사는 나라 국가의 요구도에 맞춰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지금 국내 기술이 다 그거 할 수준 다 돼 있어요. 네. 에이서 레이더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비오도 좀 장점이 많아지죠.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 양산 중인 시리즈 2도 네. 아무래도 이런 접근성으로 가게 되면 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여건이 될 수 네. 있는 거죠. 그 일단 이게 드론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예를 들어 전투기나 이런 거는 좀 대형 레이더로 보면 이제 한 100km에서 보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얘는 너무 작다 보니까 뭐 수십 킬로 아무리 좋은 레이더를 써봤자 뭐 수십 킬로 안에서 볼까 말까요. 그리고 이제 정작 교전하려면 이제 수 킬로미터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셨던 CUG2 같은 거 예를 들어 이제 중요한 군사기지 같은 데는 이런 고정형 장비가 있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야외 기동하다 만나면 비호 복합 같은 게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다 솔루션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장점이 있죠. 또 비오 복합 말고도 86이 많죠.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그 LAMD도 있고 네. 1000군까지 세트로 판매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게 드론이 옛날처럼 이렇게 쿼드콥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샤이드라고 이제 되게 웃긴 게 샤이드가 페르시아어로 순교자란 뜻이니까 자폭 드론에는 너무 잘 어울리는 별명이에요. 그리고 이걸 개량한 게 러시아에서 이제 자체 생산한 게 게란이라고 부르는데 게란은 또 제란을 뜻하거니 꽃.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대형 드론이라든지 고고도로 날아올 수 있는 이런 드론 같은 경우는 LAMD 그리고 위쪽에 천궁 네, 이 시리즈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위즈 같은 경우는 탄약을 대량으로 사용하니까 고정 목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탑 형태로 이제 올려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좀 더 탄약 문제만 좀 해결되면은 컨테이너 트럭 같은 데 위에 올려서 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창이 나오면 방패는 나오게 될 수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면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좋은 베타 테스트 우리도 왜냐 북한도 고스란히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방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출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 전장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미리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아이템 외에도 폴란드 MSPO 때 또 우리 하나가 또 들고 나간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천광. 천광이에요. 레이저. 레이저 무기. 레이저 무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은 이런 조그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유도 무기로 하면 이것도 답이 안 나오고. 근데 레이저로는 할 수 있어요. 레이저는 싸니까. 네. 한 발에 한 200원? 전기료만 내면 되니까. 레이저 네. 한번 훑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이제 스타워즈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다만 이제 레이저 무기들이 이제 단점도 있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맞네. 얼마 전에 작가님 이제 갔다 오셨지만 이제 사부에서 이제 님블릭스라고 맞아요. 드론에 최적화된 유도 무기 같은 것들도 요즘은 미사일이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형 미사일. 그러니까 드론이 싸니 싼 걸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제 차세대 그런 방공 무기들은 네. 뭐 저가, 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서 갈 것 같아요. 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의 방공 무기가 유럽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토의 방공 체계를 살펴보면 냉전이 끝나고 90년대 이후에 러시아가 막 수그러들면서 유럽이 방산에 거의 손을 놨어요. 그러면서 특히 문제가 생긴 게 방공 체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유럽의 방공 체계를 살펴보면 이걸 뭘로 막지? 라고 할 때 딱히 떠오르기 없는 게 뭐 독일제 자주대공포 게파르트라고 부르는 건 좀 오래됐고 네. 그리고 미국제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소수의 대공 미사일 정도인데 일단 대공 미사일은 이제 유럽제 대공 미사일은 드론을 잡기엔 너무 비싸요. 가뜩이나 비싼데 유럽제는 더 비싸. 그리고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군에서 대량으로 발주를 했거든요.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미국도 자국 먼저 배치하지 이거를 다른 나라에 먼저 팔진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는 물량 우크라이나 들어가겠죠. 그러네요. 이거 쟁여놓을 수도 없는 거라서 네. 약간 진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들어온 모기. 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전기 모기채라든지 뭘 써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이제 비오복합. 네. 체계 그리고 LAMD 그다음에 천궁 시리즈 들어가게 되면 유럽에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비오복합 외에 그 비오복합은 이제 장갑차 이제 궤도형에 들어간 거고 네. 우리 새로 만든 차륜형 장갑차 K808의 대공무기 체계를 얹은 1005도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30mm 똑같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차륜형이니까 좀 더 속도가 빠르고 가벼우니까 대신 탄약이라든지 다른 걸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아마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이미 제공한 것 같고 폴란드가 어떻게 이제 이걸 선택하느냐가 좀 달라지겠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나토 표준에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공무기 체계가 되게 애매한 게 이스라엘제를 처음에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제는 지금 가자 문제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사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좀 딜레이된 상태. 네. 그리고 미국제 대공무기 체계는 패트리어트가 있긴 한데 패트리어트도 뭐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드론 전용 체계는 독일이 만든 그 게파르트랑 그다음에 스카이넷 정도로 막을 수 있긴 한데 독일제답게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싼 대한민국의 방공 무기 체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방공무기 체계에 대한 나토 표준 적용은 따로 없는 거예요?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표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많이 어떤 물건을 많이 쓰느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건 사실 이제 뭐 중거리, 장거리는 이제 패트리어트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그 독일의 아이리스-T 이걸 지대공 미사일 버전도 최근에 많이 쓰고 있고 네. 뭐 나삼스 뭐 이제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이 중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거 소련의 영향 때문에 폴란드 잘 보시면 과거 소련의 영향 때문에 이 지대공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대공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폴란드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폴란드 잘 보시면 패트리어트 이미 샀어요. 샀고 그다음에 영국 지상에 쏘는 무슨 영국 것도 샀고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엘셈. 엘셈이 오히려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LAMD 같은 것들도 없는 거니까 유럽이 지금 잘 보면은 패트리어트 빼고 패트리어트는 어차피 이제 미국 거니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에스터 시리즈 하는데 에스터는 또 안 사. 비싸거든. 그리고 둘밖에 안 쓰고. 물론 이제 에스터가 지상에도 쏘는 것도 있고 배에서 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유럽 나라들은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을 잘 또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뭐 천공2나 SM 같은 것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폴란드와 러시아 드론 사태로 인해서 한국산 반공 무기 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좀처럼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폴란드와 우리 한국의 협력 관계는 점점 더 넓어지고 끈끈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비호복합을 포함해서 다양한 반공 무기 체계가 폴란드에 긴급 지원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했을 경우에는 또 유럽 시장에 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같이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